네, 안녕하십니까. 의학 채널 비운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에 찾아오는 명순권 교수의 의학수다 시즌2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순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코로나 관련한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칼슘 보충제가 오히려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높인다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죠. 저의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 오늘은 시즌2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비타민 D 검사 처방 하지 마세요. 할 필요 없다. 이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작년 7월에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작년 7월이니까 거의 8개월 이상 지난 상황이라서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작년에 제가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그것과 함께 비교적 최근에 나온 비타민 D와 그다음에 골절 예방 효과에 대한 논문들을 몇 가지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최선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선님. 그리고 딸기80님, 밀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자가 아니고 오늘은 그 시청자들이 좀 천천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0200 미니님,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복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비타민 D 관련해서 네이버 인터넷에 치면 비타민 D 혈중 농도 혹은 비타민 결핍 이렇게 치면요 이런 기사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누구게 내가 안녕하세요. 그리고 안남주님, 네, 처음 들어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있네요. 뭡니까? 여성이 잠 부족하면 비타민 D 혈중 농도 크게 감소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팀이 2008년에서 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여성 9,585명, 약 10,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대한가정의학회지 최근호에 나왔다고 했는데 이거 한 2년 정도 전의 기사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이 비타민 D 결핍 상태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혈중 비타민 농도가 비타민 D죠. 20 미만이면 비타민 D 결핍으로 판정된다라고 서술되어 있는데,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좀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혈중 농도 수치를 어느 정도를 정상으로 볼 것인가, 혹은 어느 정도 이상을 정상으로 보고 어느 정도 미만이면 결핍으로 볼 것인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울대 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사용한 비타민 D 결핍의 기준은 혈중 2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로 했습니다.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거는 뭐 단위는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보통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할 때는 비타민 D가 간에서 대사가 되면서 OH기가 붙은 하이드록시 비타민 D3, 요걸 갖고 이제 혈중 농도를 측정을 하죠. 근데 이 연구 결과에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4시간 자는 여성은 8시간 자는 여성보다 비타민 D 결핍이 1.5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지 못하면 혈중의 비타민 D 농도가 떨어진다, 이런 연구라는 거죠. 대구랭커님, 네, 명순공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는 정상 기준을 20으로 잡았고, 이걸로 따져보니까 우리나라 여성의 상당수가 10명 중에 7명이죠. 70%가 비타민 결핍이란 거죠. 또 다른 연구 볼까요? 이거는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황희진 교수 팀이 추계 연수 강좌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기사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비타민 D는 식품을 통한 섭취가 제한적이고
자외선 기피 경향으로 국내 성인 남성의 86%, 여성의 93%가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최소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상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두 기사에서 일단 결핍의 기준이, 비타민 D 결핍의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한 연구에서는 20을 잡았고 한 연구에서는 30을 잡았는데 30으로 수치를 높여놓으면 결핍한 사람들이 남성들조차 10명 중에 거의 9명 가까이, 거의 대부분이 결핍이 나온다는 거죠. 저도 뭐 실내 생활을 많이 하죠. 저도 환자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저도 햇볕을 많이 못 보면 운동을 많이 안 하면 당연히 저도 이 30 이하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죠? 이것만 봐서는. 근데 여성의 경우는 더 낮아서 93%나 결핍이에요. 그래서 실제 개인의원 가서 비타민 D 피검사 해보면요. 진짜 거의 대부분 30을 기준으로 잡으면 거의 대부분 결핍이라고 의사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결핍 상태니까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D 약으로 먹거나 혹은 주사를 맞아라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방송에서도 의사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좀 익숙한 분이 여기 계시네요. 네. 의학 채널 비욘디 대표님, 홍해걸 박사님도 TV에 종종 출연해서 이 비타민 D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강조하시죠. 그래서 한국인 10명 중 9명이 비타민 D 결핍이다. 그래서 추정컨대 이것도 정상 범위를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30으로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이 30을 기준으로 한다면 결핍 인구 비율이 서양이나 아니면 남미, 브라질 뭐 이런 데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익숙한 선생님이 나왔네요. 네, 여혜수도 박사님도 나왔는데, 여혜수도 박사님도 여기 KBS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인은 대부분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아서 20 정도 미만이다. 하지만 권장은 20에서 50이고, 특히 홍열 박사님이 얘기한 거 보면 암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은 혈중 농도를 40 이상, 44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죠. 자, KBS 아침마다. 사실 여담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 의학 채널 비욘디에 나오게 된 것도 이때 재작년이죠. 재작년 한 5월인가요? 그때 7월인가 그때 건강기능식품을 주제로 해서 홍해걸 박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나와서 1대1 배틀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었죠. 근데 그 이후로 저도 홍해걸 박사님이랑 좀 이제 좀 어떻게 또 안면이 있고 친하게 돼서 지금 현재까지 1년째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홍열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여혜수도 박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랑 생각이 다른 게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같이 이렇게 뭐 일을 할 수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우리 현재 비타민 D 정상 혈중 농도를 20 혹은 30, 그리고 개원가에서는 주로 3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를 잡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거의 90% 내외가 결핍증인데, 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게 언제 연구냐면요. 2016년이네요. 벌써 5년이나 됐어요. 2016년 11월에 의학 분야의 최고의 학술지, 저명한 학술지인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이라는 학술지에 이런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참고로 어떤 기자분들이 잘못 알아갔고요. 그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을 영국에서 발행하는 의학 분야의 최고 학술지 이렇게 잘못 보도한 분이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요즘 뭐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뉴 잉글랜드라는 건요, 미국의 북동부 지역,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가 있는 매사추세츠 그쪽 근처를 북동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뉴 잉글랜드라고 하죠. 뉴 잉글랜드. 아마 이제 맨 처음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을 때 그쪽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뉴 잉글랜드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어쨌든 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은 의학 분야에서 임팩트 팩터라고 해서 인용 지수,
그걸로 전 세계 2위를 차지를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의학술지입니다. 이 학술지의 논문을 하나 실으면 정말 가문의 영광이죠, 의사로서는.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우리나라 연구자가 의사가 논문을 실은 경우가 없었는데 한 15년, 20년 전부터 이제 10년 이상 전부터 특히 서울 아산병원의 심장내과 박승정 교수 팀이 박승정 교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임상시험 논문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발표하기 시작했죠. 우리 국립암센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장 최근에 몇 년 전에 위암센터에 최일주 교수가 그 임상시험 헬코박터균과 관련한 임상시험을 해서 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논문을 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한 번 실어서 2번이나 실었죠. 사실 저도 연구자로서 지금까지 그 SSI 이 학술지에 대략 뭐 전체 토탈 85편 이상 논문을 썼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은 SSI입니다. 한 80편 가까이는, 70편대 후반까지는, 70편 내외는. 근데 제가 15년 동안, 약 13년, 15년 동안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도 한 10차례 이상 논문을 투고를 해봤어요. 메타분석으로. 근데 안타깝게 한 번도 실린 적이 당연히 없겠죠. 그래도 제가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칼슘 보충제 먹으면 오히려 심혈관절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 메타분석 있죠. 그 사실 논문은 2년 전에 이 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냈었는데 보통 바로 리젝트가 되거든요.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은 논문은. 근데 운 좋게도 바로 리젝트가 되지 않고 논문 심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갖고 한 3주 정도 있다가 안타깝게 최종적으로 리젝트, 탈락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이제 뭐 저도 벌써 나이가 50대 이제 중반 다 돼가니까 은퇴가 정년이 12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야,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아무튼 제 희망, 목표 중에 하나가 이 학술지에 논문 한번 실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시도를 해보려고요. 어쨌든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제목을 보시면 바이타민 D deficiency, 그러니까 비타민 D 결핍증. 그래놓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Is there really a pandemic? 이제 팬데믹이라는 용어 우리가 익숙하죠. 코로나19 팬데믹, 대유행이라는 뜻이죠. 과연 비타민 D 결핍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인가? 문제 제기를 한 이런 관점, 하나의 레터죠. 여기는 이제 조안 맨슨이라는 박사가 쓴 논문입니다. 이게 2016년 11월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2년 뒤인 2018년 2월에 미국의 가정의학회지 American Family Physician이라는 학술지에 이런 리뷰 논문도 하나 실렸고, 그 다음에 에디토리얼, 편집, 에디토리얼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그 편집자의 글이죠. 편집자의 글인데 여기 이렇게 세 가지 논문을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먼저 일단 그 우리가 뭐가 음식과 관련해서 뭐가 부족하다, 뭐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하루에 권장 섭취량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평균 필요량 이런 말도 있고요.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그럼 평균 필요량이란 말이 뭐냐? 영어로는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평균 필요량이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10,000명 정도의 한 집단이 있다고 쳐봅시다. 10,000명. 그 10,000명에서 각자마다 그 섭취하는 어떤 특정 영양소의 양이 어떤 사람은 적고 어떤 사람은 중간 정도 되고 어떤 사람은 많고, 이런 분포가, 이런 정규 분포를 형성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에 먹는 사람이 가장 많고,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은 상당히 적고, 굉장히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겠죠. 그랬을 때 이 가운데 어떤 집단에서 반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양을 갖다가 평균 필요량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이 하루 필요량. 근데 이 평균 필요량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 편차 2배만큼 더한 그것보다 높은
양을 갖다가 바로 권장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비타민 D 권장 섭취량, 비타민 C 권장 섭취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단백질, 뭐 탄수화물 권장 섭취량 이런 거 할 때 말하는 이 권장 섭취량이란 거 다시 얘기하면 한 집단이 있을 때 그 집단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했을 때 1등부터 100등까지 1등이 가장 많이 섭취한다고 치면 2.5등 정도에 해당하는 섭취량, 그것을 권장 섭취량으로 정한 거예요. 반대로 각 나이대와 성별에서 건강한 개인들의 97.5%를 만족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양을 우리가 권장을 하게 된다면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 97.5는 다 만족을 하죠. 하지만 나머지 2.5%는 만족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97.5%, 즉 대다수의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양을 권장 섭취량, Recommended Dietary Allowance라고 RDA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권장 섭취량을 권장을 하게 되면 2.5% 이거보다 많이 섭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영양결핍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보통 이 권장 섭취량은 평균 필요량이라는 양이 있다면 여기에다가 20% 정도를 얹어 놓으면 보통 권장 섭취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NEJM,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나온 의견은 바로 이것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연구 논문에서 비타민 D의 적정 수준, 즉 비타민 D의 정상 농도에 대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잘못된 개념을 적용해왔다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즉 아까 이 정상 분포, 정규 분포 곡선에서 평균 필요량, 즉 50% 거의 평균에 해당하는 이거면 충분한데도 권장 섭취량 이하인 경우 결핍이나 부족으로 잘못 정함으로써 대다수의 건강한 사람들 비타민 D 부족이나 결핍으로 분류했다는 것이죠. 비타민 D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이거는 섭취량의 개념과 그 동일한 게 뭐냐면 혈중 농도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한 요 곡선에서 평균 필요량에 해당하는 해당 집단의 반수 정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혈중 농도가 얼마냐면 16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다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2에서 24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권장 섭취량에 해당하는 비타민 D의 혈중 농도가 바로 보통 20으로 규정을 했는데 이 20보다 낮다고 해서 결핍이라고 정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권장 섭취량 이상을 계속 이렇게 우리가 20 나노그램 이상 돼야 됩니다라고 비타민 D를 계속 권장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서 이 현재 곡선이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냐면 지금도 현재 먹고 있는 사람한테도 20 이상 먹어야 된다고 계속 권장을 하니까 혈중 농도가 오히려 초과가 되면서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하루 상한 섭취량을 오히려 넘어서서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대부분의 의학 관련 기관에서는 건강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비타민 D 검사를 일반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특히 개원가 그리고 일부 큰 병원에서도 혹은 검진센터에서도 비타민 D 농도 측정할 것을 권장하는 데가 일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merican Family Physician 2018년에 미국 가정의학회지에 이러한 리뷰 종설이 실렸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2016년에 조한 맨선 박사가 주장했던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의 의견에 동의하고 비타민 D의 적정 농도는 12에서 20 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20도 아니고요. 개인원에서는 대부분 30 이상을 정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30보다 적은 사람 당연히 90% 이상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과연 결핍이냐? 이 주장에 따르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비타민 D를 평상시에 보충을 하게 되면 암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골절까지도 위험률을 줄이지 못하고
생명 연장에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과도하게 비타민 D를 보충을 매일매일 하게 되면 신장 결석, 그리고 연부 조직 석회화, 신장 혹은 심장에 해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고문에서는 무증상 개인에 대해, 즉 아무런 특별한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비타민 D 검사를 시행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비타민 D를 주사 맞추거나 약을 먹게 하는 것은 건강 증진과 관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설에서 보면요, 에디토리얼 편집인 의견에 보면 미국에서 2000년과 2010년 사이에 10년 동안 비타민 D 검사 복용이 각각 83배, 10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해오고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죠. 하지만 미국 임상병리학회나 특히 미국 복지부 유관 전문가 단체인 질병예방서비스 특별위원회 USPSTF에서는 검사하거나 그다음에 복용 권유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 검사 자체는 매년 수억 달러를 낭비하고 저용량의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은 오히려 신장 결석 위험성이 증가하고, 그리고 고용량의 비타민 D는 오히려 골절의 위험성을 줄이는 게 아니라 노인에서 낙상 및 골절의 위험성을 증가한다는 임상시험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캐나다 알버타에서는 아주 특정 질환, 골대사 질환이라든가 흡수장애 증후군, 만성간질환, 신질환, 어떤 특정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비타민 D가 필요할 수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만 비타민 D 검사를 시행하라 라고 이 제도를 시행했더니 실제 불필요한 검사가 많이 줄어서 90%나 감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필요 없는 비타민 D 검사 보충은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가장 핵심은 현재 각 영양소, 비타민 D, 비타민 C, 비타민 A 포함해서 비타민뿐만이 아니라 각종 영양소, 칼슘,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의 권장 섭취량에 대한 개념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장 섭취량 이 개념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1940년대 즈음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내 군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양을 좀 충분히 섭취를 캠페인하기 위해서 권장 섭취량의 개념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권장 섭취량이란 개념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질병의 위험성이 높아지느냐 낮으냐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애초에 권장 섭취량은 어떤 특정 인구 집단에서 그 인구 집단의 1등부터 100등까지 봤을 때 섭취량이 2.5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높은 수준으로 아예 권장 섭취량을 정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게 그거예요. 자, 비타민 C 권장 섭취량 얼마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45mg일 겁니다. 영국에서는 40mg. 그리고 미국에서는 90mg. 우리나라에서는 100mg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리 인종이 다르다고 그래도 서양인 영국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오히려 권장 섭취량이 2배 이상이나 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권장 섭취량의 개념 자체가 그 해당 인구 집단에서 섭취량을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했을 때 2.5등에 해당하는 등수가 섭취량이 많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권장 섭취량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의도는 1940년도에 사실 의학이 그때 많이 발전할 때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의도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정상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정상인 사람들의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괄하는 거를 권장 섭취를 정하자는 이렇게 의도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지금 와서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의학이 좀 발달하고 의학적인 지식이 많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권장 섭취를 정하는 거는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이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10,000명이면 10,000명, 100만 명이면 100만 명 사람들, 10,000명으로 칩시다. 10,000명의 지금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다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혈중 농도가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20, 30 이게 뭐 정상과 결핍 그런 거 지금 그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상태에서 10년, 20년 경과 관찰을 했을 때 비타민 D 혈중 농도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골절의 위험성이 확 증가하는 그런 수치가 어느 정도 된가, 그걸 따져갖고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이 권장섭 치료의 개념, 잘못된 개념들을 적용하게 되니까 연구 자체 방향이나 기본 개념 자체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어요. 여전히 이걸 문제 제기를 한 그룹이 있고 저도 이거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 국내 영양학이나 의학계에서는 아직까지도 활발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내용을 2, 3년 전부터 계속 학회, 임상건강증진 학회라든가 아니면 가정의학회 이런 데서 제가 주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비타민 D, 그래서 레벨을, 혈중 농도를 측정해서 30 미만이면 주사를 맞거나 혹은 약으로 먹게 하죠. 그러면 비타민 D 주사가 과연 효과가 있냐? 일단 대규모 임상시험을 제가 찾아보니까 2007년도에 류마톨로지라는 학술지, 그러니까 류마티스 학이라는 국제학술지에 임상시험이 하나 발표가 됐었어요. 거의 10,000명 가까우니까 9,440명, 굉장히 라지, 그러니까 굉장히 대규모 임상시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임상시험 할 때 일상시험은 한 30, 4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약의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견디면서 부작용이 없느냐, 그 약의 용량,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게 일상 임상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이상 임상시험에서는 기백명부터 해서 한 1,000명, 2,000명까지 대상으로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은 가짜약인 플라시보를 투여를 하고 한쪽 그룹은 신약이나 뭐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을 투여를 해서 두 그룹을 비교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 보는 거고요. 3상 임상시험은 보통 한 3,000명 내외까지 수천 명 이상으로 돼 있죠. 그런데 9,000명이면 꽤 큰 규모의 임상시험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4만 명대였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이런 것도 한 3만 명대, 아스트라제네카도 한 2만 명대, 굉장히 규모가 커요. 백신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백신을 한쪽은 가짜 약을 맞추고 한쪽은 새로운 백신을 투여한 다음에 최소한 몇 개월, 2, 3개월 지나서 코로나19 발생률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발생률이라는 게 아주 높지 않다면 더 많은 사람의 연구대상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 수만 명의 이상을 대상으로 한 거죠. 원래 이거 임상시험 할 때 연구대상자 계산법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9,440명의 70세 이상 굉장히 고령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30만 단위의 비타민 D 근육 주사를 1년에 한 번씩 3년을 한 거예요. 이 30만 단위 같으면 대략 하루에 필요한 걸 1,000 유니트, 1,000단위라고 그러면 딱 365일이면 대개 하루 정도에 필요한 그런 양을 한 번에 주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번에 고용량을 투여한 건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낙상은 그 넘어져갖고 뼈 부러지는 거, 이거는 차이가 없었는데 일반적인 골절 위험은 49%가 이 주사 맞은 그룹에서 더 높았다는 겁니다. 지금 박사님 근데 1년에 고작 한 번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횟수가 적은 거지 용량은 30만 단위니까요. 하루에 보통 1,000단위, 1,000IU 뭐 이 정도라고 치면 이거에 300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하루에 300배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어쨌든 골절 위험이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0년에 미국 의사협회지 혹은 미국 의학협회지라고 하는데 자마에 또 임상시험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이것도 한 2,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50만 단위, 아까 앞선 연구 같은 경우는 30만 단위인데 그보다 더 높은 약간 고용량 비타민 D입니다. 그렇게 주사를 했더니 오히려 비타민 D 복용군에서 낙상도 15%가 많았고 골절도 26%가 많았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의 컨클루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의 여성에서 1년에 고용량의
이 비타민 D를 주사하는 건 오히려 an increased risk of falls and fractures. 낙상과 골절 위험성이 높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죠.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 거는 2016년에 마찬가지로 한 달에 한 번씩 고용량으로 비타민 D를 처치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복용하는 겁니다. 오랄로. 세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를 했어요. 70세 이상 200명. 이거는 이제 샘플 사이즈가 그렇게 큰 연구는 아닙니다. 근데 자마 인터널 메디슨이란 거는 미국 의학협회지 내과 의사 학자인데 이것도 굉장히 꽤 저명한 저널입니다. 임팩트 팩터라고 인용 지수가 한 20 이상 될 거예요. 저도 이 저널에 자랑합니다만 한 2번 정도 논문을 10년 전에 메타 분석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 그룹으로 나눠갖고 비타민 D3를 매월 24,000 단위, 24,000 단위면 하루에 한 800단위 정도씩 한 거네요. 하루 필요량 정도 되니까. 그 다음에 6만 단위, 이건 이거보다 더 많네요. 한 2배 이상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그룹은 24,000 단위에다가 칼시페디올이라는 이것도 비타민 활성량이죠. 혈중 간에서 대사가 되면 25OH 바이타민 D3가 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복용을 1년 동안 했더니 가장 적게 먹은 일반 스탠다드죠. 24,000 단위 복용한 사람보다 고용량을 복용한 사람에서 낙상 위험이 또 컸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2편의 임상시험과 똑같은 연구 결과가 3편이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뭐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명승건 박사는 기본적으로 비타민, 칼슘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부정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의 입맛에 맞는 논문만 소개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럴 의도도 약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고용량과 관련한 거는 제가 가장 최근까지 찾았을 때 이 3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계속 논문을 좀 이제 메타 분석을 하면서 요걸 좀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기까지가 작년 제가 7월에 강의했던 내용인데 그럼 그거 말고 또 메타 분석이 없나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 이거 보시죠. 네. 요게 이제 미국 의학협회지 네트워크 오픈이라는 이게 미국 의학협회 이제 자매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연관. 그런데 여기 보면 자, 비타민 D 요거 2019년 말고요. 요거 먼저 보시죠. 2017년 거 먼저 보자. 자, 이거는 미국 의학협회지 자마죠. 이게 자마는 임팩트 팩터 인용 지수가 40 이상이 넘죠. 전 세계에서 그 임팩트 팩터 순위로 퀄리티 순위로 봤을 때도 십몇위, 20위 안에 들 거예요. 굉장히 저명한 의학술입니다. 여기에 2017년에 디셈버 12월 여기에 이런 제목의 메타 분석이 나왔습니다. 메타 분석. 제가 메타 분석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논문 한두 편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 당시까지 나왔던 전 세계에 나온 연구 결과를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의견을 제시를 해줘야 되죠. 그때 필요한 게 메타 어널리시스, 메타 분석입니다. 이게 저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요.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 총 33편의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 종합했어요. 그랬더니 칼슘의 경우에 오히려 칼슘이나 혹은 비타민 D 어느 하나나 힙 프랙처, 고관절 골절 있죠? 고관절 골절의 예방에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칼슘이랑 비타민 D를 컴바인한 거. 보통 우리 개원가에서 많이 처방하는 게 칼디비타 이런 것들 많이 처방하거든요. 그거는 약 하나에다가 칼슘이랑 비타민 D를 같이 섞어 놓은 거죠. 이것도 결국에 골절의 위험성을 낮추지 못했다. 그래서 이 메타 분석의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죠. Conclusion. In this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 trials, the use of supplements that included calcium, vitamin D, or both compared with placebo or no treatment was not associated with a lower risk of fractures. 그러니까 지역사회 거주 고령의 성인들에 있어서 골절의 위험성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없었다. 즉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요거와는 근데 조금 또 반대되는 논문이 약간 차이가 있는 논문이 또 비교적 최근에 나왔습니다. 2019년 12월이네요. 자마 네트워크 오픈이라는 학술지에 또 다른 연구팀이 비타민 D와 칼슘이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메타 분석을 한 거죠. 이 연구 결론을 보시면 11편의 무작위 비교 임상시험을 종합해 보니까 did not find the reduced risk of any fracture. 어떤 골절도 위험성도 감소시키지 못했다. 힙 프랙처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요거 숫자를 해석할 때 이런 건 있어요. 상대 위험도가 1.14라는 얘기는요. 가짜약 플라시보랑 비교했을 때 비타민 D를 사용한 그룹은 골절의 위험성이 1.14배 높다. 이 말에는 14%가 높다는 거예요, 오히려. 해롭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95% 신뢰구간이 0.98에서 1.32이기 때문에 이 안에 1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게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라고 보통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did not find the reduced risk of any fracture. 그러니까 줄이지도 못하지만 뭐 높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No significant associat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긍정적인 결과 여기서 하나 나온 건 이건 있습니다. 6편의 임상시험만을 따로 종합했을 때 비타민 D뿐만이 아니고 칼슘이랑 같이 조합을 했을 때는 여기 보면 combined supplementation with vitamin D and calcium. 이 농도를 보니까 비타민 D는 400에서 800 IU니까 보통 권장하는 표준 권장량이고요. 칼슘도 보통 700에서 1000 혹은 1000에서 1200을 권장하는데 이것도 거의 뭐 고용량들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골절의 위험성을 0.94배 유의하게. 근데 이제 90% 신뢰가 위쪽 게 1에 가까웠고 아주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0.94배니까 6% 낮췄다는 거고 힙 프랙처, 고관절은 골절은 0.84니까 16% 낮췄다. 아주 그러니까 비타민 D 단독으로 하면 효과는 없는데 칼슘이랑 같이 컴바인하면 오히려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promising strategy, 아주 전도 유망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맺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같은 결과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달라지는데 요거는 지금 표준 용량이에요. 표준 용량. 그럼 고용량은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했죠. 제가 앞서 소개한 개별 임상시험 3편은 고용량의 경우는 오히려 골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고용량은 아직까지는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표준 용량은 되냐? 이 논문대로 하면 비타민 D 단독은 스탠다드 도스, 그러니까 표준 권장량으로 하면 효과는 없지만 칼슘이랑 같이 컴바인하면 도움된다고 결론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개논문도 이제 봐야 돼요. 제 메타분석 논문 최근에 지난주에 소개한 거 뭐예요? 칼슘은 심혈관 질환 위험성을 15% 높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칼슘으로 인한 부작용, 심혈관 질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위험성 15%를 무시하고 골절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 게 맞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6편이라는 임상시험이기 때문에 논문 숫자가 아주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메타 분석을 할 때는 항상 이 개별 임상시험이 어디 제약회사로부터, 즉 비타민 D나 칼슘을 제조하는 회사로부터 연구비를 받았는지 안 받는지에 따라서 따로 메타 분석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따로 여기에는 제가 언뜻 봤을 때는 언급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고용량의 비타민 D 요법 아직은 오히려 골절의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럼 왜 비타민 D가 건강에 좋고 뼈 건강에 좋은 건데 왜 고용량으로 하면 더 나빠지냐? 거기에 대한 가능한 해설은 이게 있어요. 원래 뼈라는 게요. 20대 중반 정도 30대 됐을 때 뼈 형성이 골밀도가 극대화됐다가 25세 30세 지나면서부터 이제 골밀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나이가 당연히 됐죠.
20, 30대 이후부터. 그런데 이 20, 30대 이후부터는 옛날 뼈는 흡수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뼈가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이런 리모델링 과정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투여하거나 주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과정이 너무 빨라지면서 특히 흡수되는 거, 뼈가 흡수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미네랄이 빠져나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면 새로운 뼈가 형성되는 것보다는 더 빠져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골밀도가 더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 악화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고용량의 비타민 D 그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표준 용량의 비타민 D나 칼슘은 어떠냐? 근데 이 최근 논문 메타 분석에 따르면 비타민 D 단독은 효과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칼슘이랑 비타민 D 하면 효과는 있긴 하지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논문 기억하세요? 칼슘 보충제로 복용하면 협심증, 심근경색 위험증이 15%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가 논문을 최근에 국제학술에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저는 칼슘이든 비타민 D 그냥 잊어버리고 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뼈 건강하게 살 수 있냐? 그거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먼저 칼슘이 많이 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뼈째 먹는 생선, 그리고 유제품들, 그리고 해조류들, 그리고 녹색 채소들, 그렇죠? 시금치부터 해서 브로콜리. 그렇다고 그걸 매일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렇게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골고루 다양하게 자주 먹고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좀 부족하죠. 그래서 햇볕을 쬐야 됩니다. 햇볕을 쬐게 되면 하루에 10분 정도만 쬐도 우리 피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이용해서 비타민 D를 만들어줘요. 그렇게 되면 이 비타민 D는 겨울에는 사실 햇볕을 보기가 어려워. 햇볕이 별로 안 나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가을 정도쯤부터 시작해서 미리 햇볕을 많이 쬐놓으면 이 비타민 D가 수주 이상 뭐 한 2개월 많으면 3개월까지도 저장이 되면서 천천히 방출이 되면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햇볕을 쬐라고 해서 하루에 30분, 1시간씩 땡볕에 그렇게 있을 이유는 없죠.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또 피부암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권장하는 거는 10분에서 15분 정도 최소, at least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한 비타민 D가 형성이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또 이런 질문도 하시죠. 그래도 뭐 피부가 타거나 혹은 뭐 피부암 이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면 그러면 또 비타민 D 형성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크림을 바르더라도 어느 정도 자외선은 약간은 통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외선에 의해서 비타민 D 생성은 충분히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비타민 D, 칼슘 굳이 먹을 필요 없고 제가 얘기했던 대로 칼슘 많이 든 음식 골고루 먹고 그다음에 햇볕을 최소한 10분 이상 쬐고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면 충분하다 이 말이죠. 실제 제 환자 중에 골다공증 원래 기준이 T 점수라고 해서 그게 이제 표준 편차가 표준 평균보다 얼마나 나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 검사하면 마이너스 2.5 미만을 골다공증이라고 하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아까 표준 정기분포라고 보면 가운데 평균에 해당하는 사람을 30세 여성의 평균 골밀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세 이상의 그 폐경 여성이 만약에 마이너스 2.5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가 1, 0.5 즉 2.5만큼 떨어진 정도. 그러니까 보면 30세 여성의 평균 골밀도랑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낮은 사람들 마이너스 2.5 미만을 골다공증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거든요. 근데 딱 마이너스 2.5에 걸려있는 사람은 약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보험이 어차피 마이너스 2.5부터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 정도에 걸려있는 분들은 약을 일단 처방은 안 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제가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효과가 무지하게 좋습니다. 보통 그거 약 먹거나 주사를 맞으면 뭐 매일 먹는 거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 있고 한 달에 한 번 먹는 거 있고 3개월에 한 번 주사 맞는 것도 있고 1년에 한 번 맞는 거 뭐 다양하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1년 있다가 마이너스 2.5였던 분들이
약만 잘 먹어도 0.2에서 0.3 이상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운동까지 열심히 하고 햇볕 잘 쬐고 그런다 그러면 더 수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는 굳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마이너스 이쯤 있는 분한테 약 처방 안 하고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칼슘 많이 드는 음식들을 골고루 먹고 햇볕 10분 이상 쬐고 운동 열심히 하라고 그래 봤어요. 1년 있다 최근에 오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0.2 정도 이상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었는데도 0.2나 좋아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개인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비타민 D나 칼슘 먹기보다는 오히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고 음식으로 섭취할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자, 50분에 이제 끝내야 되니까 한 4분 남았는데 질문 몇 개 들어온 거 한번 좀 봐드릴게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알로에 헌터님, 시래를 싫어해서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13이에요. 그래도 안 먹어도 되나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12에서 24의 이 범위 안에 있으면 괜찮다. 12 미만이면 조금 낮은 편이긴 해요. 그러면 11이나 10이면 주사 맞거나 약을 먹어야 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태인 분들은 알로에 헌터님처럼 실외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싫어하시지 말고 가끔은 이제 하루에 최소한 햇볕 나는 날에는 10분 이상 햇볕을 쬐십시오. 그러면요, 혈중농도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0200 미니님, 영양제 안 믿는 선생님들도 비타민 D는 드시던데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가장 최근까지도 비타민 D 정상이 30인데 본인들도 해보니까 의사들도 해보니까 30 미만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20. 특히 의사들 중에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진료 보느라고. 그래서 먹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동료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도 절대 먹지 말라고 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밀크님 5년 전 발등 발가락 골절상이 있었고 작년엔 검사해서 골다공증이 있다고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비타민 D도 먹고 있고요. 섭취하는 부작용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골다공증이 있었군요. 그게 또 골절과 관련이 되는데 이 경우에 저는 비타민 D, 칼슘 처방 안 합니다. 그냥 골다공증 치료제 먹는 약이든지 주사이든지 그걸 하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리님, 비타민 D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습니다. 일부 비타민 D가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일부 나온 적은 있어요. 그다음에 주연님, 현대인들 햇빛 못 본다고 비타민 C, D 먹으라고 피부과 선생님 유튜브에서 말하는데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최신 연구 결과에 대해서 공부를 일부 선생님들이 안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뒤져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조인경님, 감기성 축청 환자하고 골다공증 마이너스 3.5. 예, 마이너스 3.5면 굉장히 골밀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골다공증 주사, 예, 맞거나 먹으면 됩니다. 대신에 비타민 D 칼슘제 먹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 주사 맞고 마이너스 2.9. 그렇죠. 얼마나 좋아진 거예요? 0.6이나 좋아졌네요. 1년 만에. 예, 주사 확실히 효과가 좋죠. 비타민 D 수치 39.3. 어이고. 그러니까 처방제 비타민 D 칼슘 먹으니까 수치는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저는 39.3면 너무 높습니다. 지금 저는 끊을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이용원님, 비타민 D 여에서도 1000 IU 두 알 복용하는데 검사하면 평균 38.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오겠죠. 많이 먹으면 당연히. 비타민 D가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거짓인가요? 네, 현재 근거 부족입니다. 딸기팔공님, 수술 전에 비타민 약 금기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비타민 수술에 영향을 받는지. 그거는 일부 비타민이 아마 출혈 경향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면 먹지 말라고 하겠죠. 성진호님, 저의 가족들도 영양제 안 드시나요? 절대 못 먹게 하죠, 저는. 가끔 몰래 정관장, 홍삼이나 무슨 일부 이렇게 유산균 이런 거면 절대 먹지 말라고 제가 뭐라고 그럽니다. 자, 누구게 내가? 님, 뼈 건강 골다공증 때문에 비타민 먹거라 주사 맞는데 뼈를 위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설명 다 드렸죠? 너무 많이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햇볕 쬐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신인님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햇빛으로 비타민 D 수치를 올리면 하루 종일 광을 쏘는데 아닙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한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15분 내외. 안남주 님도 어이구 운동 그렇죠. 햇빛 보면서 걷기 운동하면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굳이 인제 30 이상 많이 올릴 필요 없습니다. 찌양 님 비타민 미네랄 영양제 건기식 전혀 안 되네요. 전혀 안 먹습니다. 몰래 누가 제 음식에 타지 않은 이상 저는 먹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칼만 신드롬 페이션트 이분 내비도 주사를 맞는 20 대는 비타민 D, 칼슘 꼭 먹으라는데 남성 호르몬 칼슘 같이 하면 고칼슘 혈증 되나요? 요 부분은 제가 뭐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네, 요 부분은 제가 좀 공부를 해 갖고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9시 50분 40초 오늘 시간 많이 지났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했었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혈전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전하다. 근데 결국에 정부에서도 30세 이상에서는 재개를 했죠. 하지만 30세 미만, 즉 20대는 혈전 발생이 오히려 사망을 줄이는 효과랑 서로 간에 비교를 했을 때 이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대, 즉 30대 미만은 권장 안 하는 거로 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네, 오늘 어이구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었군요. 180명 돌파했었고 대구랭커님 감사하고요. 자, 오늘 그 강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더 흥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